어머니의 수술비가 1억 2천만 원, 큰형과 누나는 각자 1천만 원씩만 내고 나에게 1억 원을 내라고 했다. 나는 돌아서서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아들입니다. 치료 포기를 신청합니다. 차가운 수화기가 귓가에 닿았다. 나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치 곧 산산조각 날 낡은 북처럼. 전화기 너머에서는 병원 간호사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나와 피를 나눈 큰형과 누나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드이한 계산적인 표정은 창밖의 칼바람보다 더 뼈에 사무쳤다. 그들은 내가 막다른 길에 몰려 집을 팔고 뼛골까지 팔아서라도 그 1억 원의 구멍을 메울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며 전화기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여보세요. 저는 302호 환자 이정숙님의 아들 박민준입니다. 치료 포기를 신청합니다. 민준아, 어머니 수술비가 총 1억 2천만 원이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앞으로 재활 치료비는 얼마나 더 들지 모른다고 하셨어.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배어 코끝을 찔렀다. 큰형 박민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잔뜩 찌푸린 미간과 무거운 표정. 그는 값비싼 브랜드의 캐주얼 의류를 입고 있었고 손목의 금장시계는 창백한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옆에 있던 누나 박민아는 손수건으로 계속 눈가를 닦는 시냅을 했지만 사실 나는 눈물 한 방울도 보지 못했다. 그녀가 막 새로 받은 네일아트는 정교하게 반짝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속이 뒤틀렸다. 이런 익숙한 연극은 내가 기억하기 시작한 후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어머니 상태가 대체 어떻대?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시선은 중환자실 유리창을 넘어 온갖 튜브를 꽂고 생기 없이 누워있는 그림자를 향했다. 저분은 내 어머니다. 평생을 기세등등하게 살며 모든 가장 좋은 것을 형과 누나에게만 주었던 여자. 이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마른 장작처럼 조용히 누워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긴 뭐가 어때. 의사 선생님 말씀은 명확해. 당장 수술하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지만 수술 안 하면 장례 준비하라는 거지. 민호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말투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무력감이 가득했다. 마치 어머니의 병세 때문에 백발이 된 효자가 바로 자기인 것처럼. 문제는 이 1억 2천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 공장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금 회전이 어려워. 그리고 내 누나는 걔네 집에 둘이 하나는 대학 가야 하고 하나는 국제고 가야 해서 한창 돈 들어갈 때잖아. 우리 둘 다 정말 돈을 많이 낼 수가 없어.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형의 공장 경기가 안 좋다는 것과 누나네 아이들 돈 들어갈 데가 많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만능 핑계가 되어버렸다. 형의 공장은 해마다 경기가 안 좋다면서 해마다 새 차로 바꿨고 누나의 아이들은 해마다 돈 쓸 일이 많다면서 정작 자신은 명품을 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가라앉고 단단해졌다. 미나 누나는 내가 말이 없자 손수건을 치우고는 자상한 척하는 말투로 바꿨다. 민준아, 내가 제일 효자인 거 우리도 알아. 어릴 때부터 엄마도 널 제일 예뻐했잖아. 봐, 너 지금 직장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괜찮고 아직 결혼도 안 해서 혼자 벌어 혼자 먹고 살잖아. 이 1억 원이라는 엄마의 무거운 짐은 네가 짊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확 고개를 들었다. 내 귀를 의심했다. 무슨 뜻이야? 민호 형이 말을 받았다. 말투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했다. 뜻은 간단해. 나랑 내 누나는 형편이 어려우니 각자 최선을 다해 1천만 원씩만 모을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 1억 원은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어쨌든 넌 아들이잖아. 아들 키워 노후 대비하는 건 하늘이 정한 이치 아니겠어? 이게 너한테 큰 부담인 건 알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하늘이 정한 이치? 나는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슴에 거대한 돌덩이가 박힌 듯 숨이 막혔다. 그럼 형이랑 누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형네 공장, 누나네 집, 어느 것 하나 엄마가 예전에 도와주지 않은 게 있어? 지금 엄마가 저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각자 1천만 원씩만 내겠다고? 지금 거지 동냥해? 내 목소리는 분노로 높아졌고 복도를 지나던 다른 환자 가족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민호 형의 얼굴이 구겨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윽박질렀다. 뭘 그렇게 소리 질러? 여긴 병원이야. 집안 망신시키는 거 몰라? 우리가 뭘 거지 동냥을 해? 1천만 원이 돈이 아니야? 우리도 최선을 다한 거라고. 누구 집에나 어려운 사정은 있는 거야. 어려운 사정? 나는 냉소했다. 형, 지난주에 새로 뽑은 제네시스 GV80, 출고가만 해도 8천은 넘지? 누나, SNS에 자랑한 그 에르메스 가방, 최소 몇백은 할 텐데, 나한테 어렵다고? 형이랑 누나의 어려움은 그냥 돈 내기 싫다는 거잖아. 내가 정면으로 꿰뚫어보자. 미나 누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그녀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박민준,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를 신문하는 거야? 내가 가방 하나 산 게 뭐 어때서? 그건 내 매형이 사준 거야. 그리고 형이 차 산 건 사업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어린애가 뭘 알겠어. 우린 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괜히 생트집 잡지 마. 그래, 내가 생트집 잡는 거지. 나는 눈앞에 있는 30년 넘게 형, 누나라고 불러온 두 사람을 보며 지독한 낯짐과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기심과 계산만이 가득했다. 그 소위 가족애라는 것은 1억 2천만 원의 수술비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값쌌다. 나는 갑자기 너무 지치고 피곤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내 헌신이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다. 민호 형이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준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지금 상황이 위급해. 의사 선생님이 돈 내라고 재촉하고 있잖아. 이 돈 오늘 안에 무조건 마련해야 해. 네가 가진 그 오피스텔. 예전에 살 때 엄마도 계약금 3천만 원 보태주셨잖아. 지금 시세도 많이 올랐을 테니 일단 그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든가 아예 팔아버려. 엄마 살리는 게 먼저지. 엄마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우리 자식들이 더 잘 효도하면 되는 거고 내 공도 잊지 않을게. 집을 팔라고? 내 집을? 그건 내가 10년간 죽어라 일하고 아끼고 아껴서 겨우 마련한 내 보금자리였다. 아직 30년짜리 대출이 남아있는 그건 내 전 재산이었고 이 차가운 도시에서 나의 유일한 뿌리였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벼운 말 한마디로 그걸 팔아서 자신들이 지기 싫은 책임을 메우라고 한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소리에는 끝없는 비애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내 얼굴의 미소에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들은 아마 내가 타협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호 형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고 미나 누나도 한숨을 돌리며 그 마른 손수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래야지, 민준아. 네가 제일 철든 줄 알았어. 걱정 마. 앞으로 우리는. 나는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 스테이션을 향해 돌아섰다. 내 발걸음은 이상 하리만치 단호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난 30년간의 어리석었던 내 자신을 짓밟는 것 같았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어리둥절하며 따라온 형과 누나 앞에서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십니까?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등 뒤에서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내가 의사와 수술비 납부 문제를 상의하려는 줄 알고 드이한 눈빛을 교환했다. 저는 302호 환자 이정숙님의 아들 박민준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전화기에 대고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가족을 대표하여 정식으로 알립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수속을 준비해 주십시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 세상이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고요해졌다. 형 박민호와 누나 박민아의 얼굴에 떠올랐던 더이한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대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듯한 극도의 경악과 불신이 자리 잡았다. 전화기 너머의 김 선생님도 좋게 5초는 침묵했다. 그리고는 극히 불확실한 어조로 물었다. 박민준 씨, 방금 하신 말씀 확실하십니까? 치료 포기라니요? 환자분 상태가 위급하긴 하지만 제때 수술만 하면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몇 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두 남매를 차갑게 쳐다봤다. 돈은 우리가 마련할 수 없어요.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버티다가 결국 사람도 돈도 다 잃는 것보다는 존엄하게 가시게 하는 게 낫죠. 박민준,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미나 누나였다. 그녀는 단숨에 달려들어 내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누가 너더러 그런 결정을 하래. 우리 엄마잖아. 어떻게 그런 천벌 받을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엄마를 죽게 만들 셈이야? 민호 형도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내 멱살을 움켜쥐고 거의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방금 한 말, 당장 취소해. 의사 선생님한테 장난이었다고 말해. 안 그러면 오늘 이 불효 자식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의 힘은 대단해서 나를 거의 들어 올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불효자, 형이 그 세 글자를 말할 자격이 있어? 엄마가 위독한데 자기 재산 지킬 궁리만 하던 게 누구지? 목숨 구하는 책임을 쓰레기처럼 나한테 떠넘긴 게 누구야? 각자 1천만 원씩 내고 나머지 1억 원은 나보고 집 팔아서 내라고? 그게 형이랑 누나의 효도 방식이야? 당신들 효도가 그렇게 값싼 거라면 나 같은 불효자가 굳이 없는 살림에 허세 부릴 필요 없잖아? 내 말은 그들 두 사람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 소리처럼 울렸다. 민호 형의 얼굴은 하얘졌다 빨개졌다를 반복했고 내 멱살을 쥔 손도 찔리는 마음에 힘이 풀렸다. 미나 누나는 길길이 날뛰었다. 우리가 왜 불효자야. 우리도 돈 냈잖아. 1천만 원이 돈 아니냐고. 내가 괜히 꼬투리 잡는 거잖아.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엄마 살리는 게 먼저지. 그래, 엄마 살리는 게 먼저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 형의 손을 뿌리친 뒤 구겨진 옷깃을 정리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지를 줬잖아. 1억 2천만 원. 우리 셋이 공평하게 4천만 원씩 내자고. 합리적이잖아. 당신들이 싫다고 했잖아. 기어이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세웠잖아. 이제 내가 결정을 내리니 또 내가 불효자래? 어떻게 좋은 말은 당신들이 다 해? 너. 민호 형은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간호사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 선생님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은 험악한 우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타일렀다. 보호자분들, 모두 진정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박민준 씨, 치료 포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직계 가족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의 목숨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순간의 감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김 선생님의 말은 민호 형과 미나 누나에게 구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미나 누나는 즉시 기둥이라도 찾은 듯 나를 가리키며 김 선생님에게 울부짖었다. 선생님, 들으셨죠? 얘예요. 얘가 포기하겠대요. 저희는 다 반대해요. 저희는 엄마 살리고 싶어요. 아들이라는 작자가 인정머리 없게 돈 때문에 친엄마 목숨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 편 좀 들어주세요. 민호 형도 즉시 거들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 낼 의향이 있어요. 당장 돈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내 앞에서 벌이는 남매의 깊고 효심 지극한 연극을 보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고 김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들의 의견은 들으셨고 제 의견도 들으셨습니다. 규정상 직계가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 선생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직계 가족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견이 갈리면 저희가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돈을 다 모아도 최적의 수술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체하죠. 나는 이 차가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더 이상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고 싶지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박민준, 거기서 민호 형이 내 등 뒤에서 노호했다. 네가 오늘 감히 한 발짝이라도 더 가면 앞으로 나를 형이라고 부를 생각 마. 박민준, 이 배은망덕한 놈. 엄마가 널 괜히 키웠어. 미나 누나의 저주도 뒤따랐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형? 누나? 그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1억 원을 혼자 감당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남이었다. 혈연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유대이지만 때로는 가장 차갑고 상처 주는 족쇄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족쇄를 내 손으로 부숴버릴 것이다. 병원 문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심호흡을 깊게 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없었지만 여전히 숨막히게 답답했다. 나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거대한 가족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 근처의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다.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 큰형 박민호와 누나 박민아의 성격상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역시나 방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정보를 보니 고향의 온갖 친척들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무음으로 바꾸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박민호와 박민아의 짓이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여론을 동원하여 효도와 가족애를 무기로 나를 도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수없이 겪어왔다. 형이 넷의 장난감을 탐내면 엄마는 내가 동생이니 형한테 양보해야지라고 말했다. 누나가 새 원피스를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면 엄마는 내 얼마 안 되는 용돈에서 빼앗으며 말했다. 넌 남자애가 돈을 왜 그렇게 함부로 써? 누나가 예뻐지고 싶다는데 도와줘야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양보와 헌신은 마치 나의 타고난 의무처럼 되어버렸다. 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그들은 집에 대학생 둘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나보다 성적이 나빴던 누나가 학비 비싼 전문대에 갈 수 있도록 나는 눈물을 머금고 합격 통지서를 찍고 남쪽으로 내려가 공장에서 일했다. 나는 젊은 어깨로 이 집안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짊어졌다. 형의 결혼 자금은 내가 공사판에서 땀 흘려 번 돈이었고 누나의 집 계약금은 내가 밤새워 야근하며 몸을 축내 번 피땀 어린 돈이었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저 민준이가 제일 철들었어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뿐이었다. 그들은 나의 헌신에 나의 철듦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나도 지치고 내 마음도 늙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이번에도 내가 예전처럼 그 가소로운 가족애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다. 극한까지 억압받은 노예도 봉기하는 법인데 하물며 나는 노예가 아니었다. 나는 피와 살,
그리고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고 화면에는 온갖 친척들의 이름이 번갈아 나타났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솔직히 말해 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정은 해마다 반복되는 편애 속에서 이미 닳아 없어질 대로 없어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늘 내게 넌 이 집안의 아들이니 이 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집안의 모든 자원을 형과 누나에게만 기울였다. 형에게는 최신 게임기를 사주고 누나에게는 예쁜 공주 드레스를 사주었지만 내게는 언제나 그들이 쓰다 남은 것이거나 아예 없었다. 그녀는 형과 누나의 생일은 기억하고 푸짐한 저녁을 차려주었지만 내 생일은 종종 잊어버렸다. 기껏해야 식탁에서 오늘이 민준이 생일이었던가? 그럼 계란 프라이 하나 더 해줄게라고 툭 던지는 게 전부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저 형과 누나를 더 사랑했을 뿐이다. 그녀의 눈에 형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고 누나는 살가운 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 무한히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 불공평은 가시처럼 내 마음 깊숙이 박혔다. 30년 동안, 그리고 오늘 그 가시는 마침내 내 손으로 뽑혔다. 비록 피가 철철 흘렀지만 전례 없는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모텔 직원인 줄 알고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내 여자친구, 지수였다. 여긴 어떻게 찾았어? 나는 조금 놀랐다. 지수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나를 와락 껴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이 바보야,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수십 통을 전화했는데 꺼져 있고 오빠가 병원 근처에 있을 것 같다고 짐작하지 못했으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 품 안의 온기를 느끼자 잔뜩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 풀렸다. 나는 그녀를 마주 앉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익숙한 머리카락 향기를 맡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미안해, 걱정시켰네. 대체 무슨 일이야? 오후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오빠네 집에 무슨 일 생겼다고.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데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지수는 나를 방으로 이끌고 문을 닫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숨기지 않고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1억 2천만 원의 수술비부터 형과 누나의 1천만 원짜리 효심, 그리고 내가 병원에 치료 포기 전화를 건 것까지. 나는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냉혈한이라고 불효자라고 비난할 줄 알았다. 어쨌든 내 어머니니까. 하지만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지수는 침묵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오빠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 간단한 한마디에 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억울함, 불만, 고통이 이 순간 분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아이처럼 그녀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도덕의 높은 곳에 서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뿐이었다. 오직 그녀, 지수만이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 사람들 정말 너무해. 지수는 화가 나 온몸을 떨었다. 어떻게 오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오빠가 그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다 봤는데 그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흡혈귀들이야.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무한한 힘을 주었다. 오빠, 잘했어. 난 오빠를 지지해.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그건 효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어머님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 나한테도 모아둔 돈이 좀 있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이 돈 절대 오빠 혼자 내게 할 수 없어. 더더욱 집을 팔게 할 수는 없고. 나는 그녀를 보며
감사함과 사랑으로 가슴이 벅찼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분명 그녀일 것이다. 지수야, 고마워. 바보, 우리 사이에 고맙긴. 지수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오빠를 찾고 있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 포기는 나의 반격의 첫걸음일 뿐,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찢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는 물론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정말 눈뜨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시는 바보처럼 그들에게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지수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내게서 가져간 모든 것들, 원금의 이자까지 전부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와 지수는 눈을 마주쳤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노크 소리는 점점 커졌고 형 박민호의 짜증 섞인 욕설이 섞여 들려왔다. 박민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당장 튀어나와. 나는 지수에게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문을 열러갔다. 문 밖에는 박민호와 박민아뿐만 아니라 나의 고모, 이모들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와 있었다.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운 그들은 하나같이 심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기세로 보아 죄를 물으러 온 것이 분명했다. 문 열 줄은 안 해? 평생 거북이처럼 숨어 살 줄 알았더니 민호 형은 내가 문을 열자마자 나를 밀치고 방으로 쳐들어왔다. 뒤따라온 친척들도 우르르 몰려들어 작은 모텔 방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박민준, 너 아주 출세했다. 돈 때문에 친엄마 목숨도 버리고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을 네가 다 깎아 먹는구나. 내가 셋째 이모라고 불러야 할 중년 여성이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꾸짖기 시작했다. 침이 내 얼굴에 튈 지경이었다.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어떤 아들이지 엄마 죽으라고 저주를 해. 너 그러다 천벌받아. 다른 친척도 맞장구를 쳤다. 순식간에 방 안은 온갖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며 마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사람들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더위함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효과였다. 여론의 압박으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는 것. 이 정의의 사도들 앞에서 나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앉아 그들의 연극을 차갑게 지켜봤다. 그들이 욕하다 지치고 목이 마를 때쯤 방 안이 점차 조용해졌다. 그때서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 말 다 하셨어요? 나의 평온함은 분명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셋째 이모는 잠시 멍하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우리가 널 나무라는 건 다 널 위해서야. 네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서 수술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수술비요? 나는 웃었다. 시선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그렇게 제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그렇게 효심이 지극하시다면 그 수술비 다들 얼마씩 내실 건가요? 1억 2천만 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씩 모으면 어렵지 않을 텐데요. 내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방금 전까지 의분에 차 있던 친척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하나같이 시선을 피하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거잖아. 셋째 이모의 기세가 눈에 띄게 꺾였다. 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어떻게? 그냥 여기 서서 침으로 저를 익사시키고 저보고 집 팔라고 윽박지르면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좋은 사람 되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묵직한 망치처럼 그들의 심장을 때렸다. 제 어머니는 자식 셋을 키웠지 저 하나만 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머니에 대한 책임은 저 혼자 져야 합니까? 형이랑 누나는 각자 1천만 원씩 내고
나머지 1억 원은 저보고 내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든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1억 원 당신이 내세요. 그럼 저 두 말 안 합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아무도 감히 내 말에 대꾸하지 못했다. 그들 마음속에는 모두 저울이 있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 데 익숙했을 뿐, 도덕적 우위에 서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비난하는 데 익숙했을 뿐이다. 친척들이 내 말에 할 말을 잃자 민호 형의 얼굴이 극도로 험악해졌다. 그는 여론전이라는 카드가 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앞으로 나서며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민준아, 네가 화난 건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린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은 같이 배를 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지. 한 가족? 나는 그를 보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형, 그 말하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예전에 형 결혼할 때 엄마가 집안 기둥뿌리 뽑아서 집 사주고 차 사줄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했어? 누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집안 재산 다 쓰고 심지어 나보고 학교 그만두고 공장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했어? 당신들이 공장 차리고 가게 열 때 내가 힘들게 모은 피땀 어린 돈 가져가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이 돈은 빌리는 걸로 할게라고 한마디라도 했어? 아니, 당신들은 오직 내가 희생해야 할 때, 내가 헌신해야 할 때만 한 가족이라는 세 글자를 입에 담았어. 역겹지도 않아? 내가 다 역겹네. 나는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분노를 한꺼번에 토해냈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다시 빨갛게 변했다. 아주 볼만했다. 그들은 언제나 묵묵히 일하고 순종하던 동생이 이 모든 묵은 원한을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낱낱이 까발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 후셔이야. 우리가 언제 네 돈을 가져갔어. 그건 다 네가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한 거잖아. 미나 누나가 길길이 날뛰며 반박했다. 자발적으로? 나는 냉소하며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두툼한 계좌 이체 내역과 차용증 사본 뭉치를 꺼냈다. 이건 어제 지수에게 집에 가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나는 오늘 이런 장면이 펼쳐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누나 똑똑히 봐. 이건 10년 전에 누나가 집 살 때 내가 5천만 원 송금해준 기록이야. 이건 8년 전에 형이 공장 차릴 때 내게서 8천만 원 가져가면서 써준 차용증이고, 비록 그 후로 돈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이 흰 종이의 검은 글씨는 발뺌할 수 없을걸? 그동안 자질구레하게 당신들에게 준 돈 합치면 1억이 훨씬 넘어. 이제 엄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당신들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내 손에 들린 증거를 보자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은 꿈에도 내가 이런 것들을 아직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친척들도 하나같이 목을 길게 빼고 그들의 얼굴 표정은 비난에서 놀라움으로 마지막에는 경멸로 바뀌었다. 나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고 민호 형과 미나 누나를 보는 눈빛도 바뀌었다. 상황은 이 순간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건 민호 형은 내 손에 들린 차용증을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다.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평소 계산과 영악함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에는 이제 당황과 낭패감만이 남아있었다. 미나 누나는 더욱이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옆 의자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내가 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손에 든 계좌 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들어 올렸다. 마치 빛나는 훈장을 과시하는 것 같았지만 이 훈장 뒤에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고 얼마나 아끼고 아껴왔는지 아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왜냐하면 당신들 마음속에 나 박민주는 그냥 바보, 당신들이 마음대로 빼다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니까. 안 그래? 내가 번 돈은 당연히 당신들이 써야 하고 내 인생은 당연히 당신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건 이기적인 거고 불효이고 천벌 받을 짓이지. 내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있게 박혔다. 원래 기세등등하게 죄를 물으러 왔던 친척들은 이제 침묵하는 관중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표정은 극히 복잡했다. 충격, 동정, 그리고 약간의 민망함.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논의의 초점은 나의 불효에서 민호 형과 미나 누나의 불의로 옮겨갔다. 아, 그랬구나. 어쩐지 민준이가 갑자기 그렇게 매정하게 굴더라니. 큰아들이랑 딸도 정말 너무하네. 동생 돈을 그렇게나 많이 가져가고 이제 엄마 아프니까 돈 좀 내라는데 자기들 목숨이라도 뺏기는 것처럼 군이 너무 심하잖아. 차용증까지 썼으면 빚 갚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론의 압박은 파도처럼 순식간에 나에게서 민호 형과 미나 누나에게로 향했다. 민호 형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였다. 민준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형이 돈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공장이 몇 년간 정말 어려웠어. 일단 이것들 좀 치워. 우리 가족 일은 문 닫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남들 보는데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나는 냉소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형, 이분들은 다 형이 모셔온 남들이야. 당신들 편들어서 공의를 세워달라고. 이제 공의가 세워졌는데 왜 남들 보는 게 두려워? 내 말은 송곳처럼 민호 형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자줏빛으로 변했다. 박민준,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미나 누나가 드디어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이런 캐캐묵은 일들 다 끄집어내는 게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잖아. 좋아, 말해줄게. 돈 없어. 내가 정말 능력이 있으면 법원에 고소해봐. 내가 돈 때문에 정말 가족도 버리는지 내가 똑똑히 볼 테니까. 그녀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였다. 가족애를 마지막 인질로 삼은 것이다. 가족애?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누나, 당신들이 나 혼자 1억 원을 내라고 결정했을 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가족애 같은 건 없었어. 오직 장부만 남았지. 걱정 마. 법원 꼭 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나는 손에 든 증거를 거두고 일어서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어머니 수술비 1억 2천만 원. 지금 당신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겠어. 첫째, 나한테 빚진 돈, 원금의 이자까지 당장 갚아. 그럼 어머니의 모든 의료비는 내가 책임질게. 앞으로 당신들이 죽든 살든 나와는 상관없어. 어머니도 나 혼자 모실 거야. 둘째, 돈 갚기 싫으면 그것도 좋아. 그럼 당신들 명의의 집과 차를 당장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 어머님의 의료비와 노후 보장 자산으로. 이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 내 말은 방 안에 터진 폭탄과 같았다. 모든 사람이 내 제안에 경악했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더욱이 미친 사람 보듯 나를 쳐다봤다. 박민준, 너 정말 꿈도 야무지구나. 민호 형은 화가 나 온몸을 떨었다. 네가 뭔데 우리 집이랑 차를 달라는 거야. 그건 우리 사유재산이야. 당신들이 내게 빚진 돈 때문에 자식으로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효도한다고 했잖아. 엄마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기회가 왔네. 당신들 재산을 엄마한테 보장 자산으로 드려. 그 어떤 빈말보다 이게 더 실질적일걸. 동의 못해. 미나 누나가 소리쳤다. 내 집은 나랑 내 남편 공동 재산이야. 왜 너희 엄마한테 줘? 그럼 돈 갚아.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누나, 그 집 계약금 5천만 원 내가 내줬어. 그동안 누나가 나한테서 가져간 돈도 적지 않고 합치면 누나 지분 절반은 충분히 살 수 있을걸? 미나 누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친척들에게로 돌아섰다. 고모, 이모, 삼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원래 저들이 저를 어떻게 압박하는지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왕 다 오셨으니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제 증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저 박민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머니 치료, 저는 단 1원도 더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장 법원에 저들을 고소해서 저들이 내게 빚진 모든 채무를 받아낼 겁니다. 그때는 법정에서 봅시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가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던 지수에게 말했다. 우리 가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사람들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그 숨막히는 방을 빠져나왔다. 나는 민호 형과 미나 누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나 자신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앞으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진짜 죽기 살기식의 전쟁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텔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하면서도 허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나를 벼락 맞은 듯 온몸을 굳게 만들었다. 민준아, 너니? 나, 엄마야.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허약한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내가 방금 쌓아 올린 모든 견고한 방어벽을 순식간에 꿰뚫었다. 내 머릿속은 하얘졌고 모든 냉정과 결단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나는 내 갈비뼈가 부서질 듯 뛰는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도 저절로 떨렸다. 마. 나는 시험 삼아 불러보았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쉬고 메말라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 않았나? 어떻게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지? 민준아, 나야. 나 깨어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기력이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귓속에 선명하게 박혔다. 간호사한테 들었는데 내가 나 치료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정말이니?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진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었다. 내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 형과 누나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방금 깨어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나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도덕적 심판을 내리려 하는 것이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설명 안 해도 돼. 다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피로와 비애가 담겨 있었다. 내 형이랑 누나가 방금 왔다 갔어. 모든 걸 다 나한테 말해줬어. 나는 순간 침묵했다. 나는 민호 형과 미나 누나가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흑백을 전도하고 온갖 말을 보태어 나를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는 냉혈한으로 만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병으로 쇠약해진 어머니 앞에서 그들의 눈물과 고발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역시나 어머니의 다음 말은 내 예상을 증명했다. 민준아, 엄마가 안다.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엄마가 편애해서 네가 상처 많이 받았지. 하지만 어떻게 엄마를 버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내 엄마인데. 마지막에 이르러 그녀의 목소리는 짙은 울음소리가 섞였다. 그 울음소리는 무딘 칼처럼 내 심장을 한 번, 또 한 번 베었다. 나의 모든 억울함, 모든 분노는 이 순간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해졌다. 나는 이치를 따져 이겼고 친척들의 여론도 이겼지만 나의 어머니를 잃게 될 것 같았다. 엄마, 제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예요. 나는 전화기에 대고 절망과 무력감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알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그 자리를 가슴 아픈 평온이 대신했다. 민준아, 네 형이랑 누나 원망하지 마라. 걔들도 다 자기들 사정이 있는 거야.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단다. 엄마는 너희 중 누구도 원망 안 해.
엄마 병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괜히 헛돈 쓰지 마라. 엄마는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 아니에요. 헛돈 아니에요. 엄마 나으실 수 있어요. 나는 조급하게 말했다. 됐다. 민준아. 엄마 마지막 말 좀 들어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내 침대 머리맡 두 번째 서랍에 쇠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안에 통장이 하나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그건 엄마가 너 장가갈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야. 내 눈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길 잃은 아이처럼 통곡했다. 지수가 내 곁에서 나를 꼭 안아주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저 돈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만 살아계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돈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가 꼭 엄마 살릴게요. 나는 울면서 전화기에 외쳤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급한 통화 종료음과 간호사의 다급한 비명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뚜뚜뚜. 나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원망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나는 엄마를 잃을 수 없다. 절대로.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내가 본 것은 아수라장이었다. 몇몇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머니의 병상 주위에 모여 긴급하게 처치를 하고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생명의 신호를 나타내는 곡선이 격렬하게 요동치다가 조금씩 평탄해지고 있었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병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울고 있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 다 박민준 때문이야. 그 짐승 같은 놈. 걔가 엄마를 화나게 한 거야. 걔가 엄마를 죽인 거야. 그들의 울부짖음은 저주처럼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에 피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모니터에서 점차 일직선이 되어가는 선을 보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야. 내가 엄마를 죽였어. 만약 내가 그렇게 단호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타협을 선택했다면 오늘 같은 결과는 없었을까? 거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그때 김 선생님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병실에서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지친 얼굴로 우리에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극심한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 뇌출혈이 다시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김 선생님의 팔을 붙잡았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선생님들 거짓말하는 거죠. 빨리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요. 김 선생님은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보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손을 놓았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땅에 무릎 꿇고 하늘이 무너져라 우는 민호 형과 미나 누나를 보았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끝없는 차가움과 절망만이 남았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쓸쓸하게 치러졌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슬픔에 잠겨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렸다. 그들은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의 불효와 냉혈함을 고발했다. 나의 전화 한 통,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결정 하나가 어머니의 감정 붕괴와 최종적인 죽음을 직접적으로 초래했다고 말했다. 나는 온 가족의 죄인이자 어머니를 죽인 악당이 되었다. 빈소에서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한때 나에게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가졌던 친척들도 이제는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내 등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그 말들은 독을 바른 칼날처럼 하나하나 내 심장을 찔렀다. 정말 짐승 같은 놈이야. 돈 때문에 친엄마 목숨도 버리다니. 그러게 말이야. 듣자 하니
엄마가 임종 직전에 전화했는데 전화로 엄마 속을 긁었다더라. 저런 놈은 벼락 맞아 죽어야 해.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어떤 변명도 창백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나는 혼자 묵묵히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영정 속 어머니의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끝없는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찼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나는 수없이 자문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평생을 편애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장가 미천을 남겨주려 했던 나의 어머니, 그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뿐이다. 지수는 계속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아기를 막아주었다. 그녀는 나의 차가운 손을 잡고 몇 번이고 내 귓가에 속삭였다. 오빠, 이건 오빠 탓이 아니야.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는 그녀가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마음속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 대신 탐욕과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머니가 남긴 통장을 요구했다. 박민준, 엄마가 임종 전에 말씀하셨어. 쇠 상자가 있고 그 안에 통장이 있다고. 민호 형이 당당하게 말했다. 이제 엄마도 안 계시니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그 상자 내놔. 우리 셋이 돈 나누자. 그래. 나눠야지. 미나 누나가 옆에서 맞장구 쳤다. 네가 엄마를 죽였으니 원래는 한 푼도 주면 안 되지만 지금 내 몫을 나눠주는 건 너한테 베푸는 크나큰 은혜인 줄 알아.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다. 내 마음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 이미 죽었다. 지금 남은 것은 차갑고 증오로 가득 찬 껍데기뿐이었다. 돈을 원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다. 당연한 소릴. 그건 엄마 돈이야. 우리도 당연히 몫이 있지. 민호 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좋아.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나는 녹슨 쇠상자를 들고 나왔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의 눈이 순간 빛났다. 마치 먹잇감을 본 굶주린 늑대 두 마리 같았다. 나는 그들 앞에서 그 쇠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말 통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민호 형에게 건넸다. 민호 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낚아채 열어보았다. 통장에 찍힌 긴 숫자들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호흡이 가빠졌다. 1, 10, 100, 1000, 만, 1억, 2천만 원.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야. 민호 형의 목소리는 극도의 흥분으로 날카로워졌다. 미나 누나도 다가와 그 숫자를 보고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됐다. 이 돈 있으면 아들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겠어. 그들은 그렇게 내 앞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나게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쇠상자 맨 밑에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지가 깔려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충분히 흥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통장 뒷면에 있는 이름은 똑똑히 봤어. 민호 형은 잠시 멍하더니 무의식적으로 통장을 뒤집었다. 예금줄 안에 박민준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얼굴에 얼어붙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금주가 왜 네 이름이야? 왜냐하면 이건 애초에 엄마 돈이 아니니까. 나는 상자에서 그 편지를 꺼내 펼쳐서 그들 앞에 내밀었다. 엄마가 남긴 편지야. 당신들이 직접 봐. 편지는 어머니의 필체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는 편지를 쓸 때 그녀가 얼마나 쇠약했는지 보여주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묵직한 망치처럼 민호 형과 미나 누나의 심장을 때렸다. 편지에는 이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그녀의 저축이 아니라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 공장에서 일했던 10년 동안 그녀가 내 이름으로
몰래 모아준 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보상할 능력이 없었기에 이 가장 서투른 방식으로 나를 위해 재산을 모아준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형과 누나의 사람됨을 알기에 일부러 예금주를 내 이름으로 썼다고 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돈이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엄마가 꼭 한번 제대로 사랑해 줄게. 편지를 다 읽은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바보가 되었다. 그들은 그토록 편애하던 어머니가 이런 수를 남겨놓았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니야. 이건 분명 가짜야. 네가 위조한 거야. 미나 누나는 미친 듯이 그 편지를 찢으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광기를 무시하고 민호 형의 손에서 내 통장을 되찾아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들 앞에 던졌다. 이건 내가 전에 준비해둔 당신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장이야. 이제 항목이 하나 더 늘었네. 나는 그들을 차갑게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나는 당신들을 고소할 거야. 위독한 환자를 고의로 자극하고 협박하여 간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우리 법정에서 보자. 뭐라고?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민호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분노와 공포로 손가락을 떨었다. 박민준, 너 미쳤어? 우리는 내 친형이고 친누나야. 내가 돈 때문에 우리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친형, 친누나. 나는 냉소했다. 눈빛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당신들이 나보고 집 팔아서 엄마 살리라고 압박할 때 내가 당신들 친동생이라는 생각은 했어? 당신들이 엄마 유산 차지하려고 병상에 찾아가 흑백을 전도하고 엄마를 산채로 화병나 죽게 만들었을 때 그분이 당신들 친엄마라는 생각은 했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가족애를 노네? 내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들의 마지막 남은 치부까지 벗겨냈다. 미나 누나도 히스테릭한 비명을 멈췄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에는 원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내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한때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던 말랑한 감이 이제는 지독하게 단단한 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박민준, 이러면 안 돼. 미나 누나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뼈가 부러져도 살은 붙어 있잖아.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남매가 원수처럼 지내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우리가 고소당하면 남들이 우리 박씨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 엄마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으시겠어? 엄마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으시냐고? 당신들 마음속에는 답이 없나?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엄마가 정말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그분이 보시는 건 당신들 두 불효자식이 어떻게 돈 때문에 당신들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일 거야. 이제 와서 나한테 엄마를 들먹이다니 우습지도 않아? 너, 미나 누나는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민호 형은 감정 카드가 통하지 않자 다른 얼굴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민준아, 모든 일은 대화로 풀 수 있어. 네가 화난 거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인정할게. 이렇게 하면 어때? 엄마, 아니, 내 돈, 우리 한 푼도 안 가질게. 예전에 빌린 돈도 인정할게. 우리가 천천히 갚을게, 응? 제발 법원에만 가지 마. 집안 망신이야. 일 커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좋을 거 없다고?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당신들에게는 당연히 좋을 게 없겠지. 한 명은 사장님이고 한 명은 체면 있는 주부인데 만약 친엄마를 죽게 만들고 동생 재산을 탐낸다는 오명을 쓰게 되면 앞으로 친척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겠어? 당신들 사업, 당신들 사교계 아마 다 끝장나겠지? 나는 그들 내면의 가장 깊은 공포를 정확히 꿰뚫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족 관계의 파탄도 집안 망신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고 자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돈 갚는다는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믿지 않아. 당신들의 신용은 내게서 완전히 파산했어. 그래서 나는 법을 믿기로 했어. 오직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찍힌 판결문만이 나를 안심시킬 수 있을 거야.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돌아서려 했다. 박민준,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지 마. 내가 기름과 소금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을 보자 민호 형은 마침내 가면을 벗고 흉포한 본색을 드러냈다. 내가 정말 감히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도 모든 걸 다 까발릴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엄마를 죽게 내버려 뒀다고, 돈 때문에 엄마 치료를 포기했다고, 네가 엄마를 죽였다고 말할 거야. 그때 가서 여론이 누구 편을 들지 한번 보자. 평생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게 두렵지도 않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이자 그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 여론몰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지금의 나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내 마음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이미 쇠처럼 단단해졌다. 명성, 욕설, 이런 허황된 것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들을 보았다. 얼굴에는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기다릴게. 마음껏 떠들고 소란 피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수록 더 좋아. 나도 마침 사람들이 당신들, 이 효자 효녀가 어떻게 자기 친엄마와 친동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똑똑히 보게 하고 싶었거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거두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잊었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녹음 버튼을 눌렀어. 그분이 전화로 뭐라고 하셨는지, 당신들이 그분께 뭐라고 했는지, 아마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될 거야. 녹음. 이 두 글자를 듣자 민호 형과 미나 누나의 얼굴은 휙하고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마치 순식간에 모든 힘을 빼앗긴 듯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났다. 눈빛에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을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이자 그들의 죄를 증명하는 철같은 증거가 되어 다시는 제기할 수 없게 만들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넉나간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조금의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끝없는 비애만이 남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죽기 살기 식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문 밖은 햇살이 찬란했지만 나의 세계는 폐허였다. 법원의 소환장은 금방 민호 형과 미나 누나에게 송달되었다. 그들이 소장에 적힌 상해와 채무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죄명을 보았을 때 그들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내 손에 있는 녹음 파일이 자신들을 만겁불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거액의 채무 배상뿐만 아니라 어쩌면 징역형일지도 몰랐다. 그날부터 내 삶은 다시는 조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미친 듯한 괴롭힘과 폭격을 시작했다. 먼저는 전화였다. 각종 모르는 번호로 24시간 내내 전화가 걸려왔고 받으면 온갖 욕설과 악담이 쏟아졌다. 그 다음은 문자 메시지였다. 협박, 공갈, 애원, 각종 메시지가 눈송이처럼 내 휴대폰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번호를 바꿨지만 그들은 내 집 주소를 알아냈다. 매일 밤마다 누군가 와서 내 문을 두들겨 부수고 페인트로 내 문에 불효자, 짐승, 살인자 같은 글씨를 써놓았다. 이웃들은 나를 손가락질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와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암시를 풍겼다. 그들은 심지어 지수의 회사까지 찾아가 회사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나에 대한 온갖 뜬소문을 퍼뜨렸다. 내가 돈 때문에 엄마를 죽게 만들고 적반하장으로 친형과 친누나를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지수는 이 일로 회사 상사에게 불려가 면담을 하고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민준아, 그냥 그만하면 안 될까? 어느 날 밤, 지수가 지친 몸으로 내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야. 그냥 오빠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어? 오빠 가족은 돌아오지 않잖아. 나는 그녀를 안고 익숙한 머리카락 향기를 맡으며 죄책감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미안해, 지수야.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바보,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그냥 오빠가 안쓰러워서 그래. 오빠가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내려놓으라고? 나라고 왜 내려놓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임종 전 허약한 목소리, 모니터에 일직선이 된 그래프가 악몽처럼 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나는 내려놓을 수 없었다.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어떻게 뵐 수 있겠는가? 내 30년의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 돈을 위한 소송이 아니었다. 이건 존엄과 공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나는 물러설 수 없었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재판날, 거의 모든 친척이 왔다. 그들은 방청석에 앉아 확연히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일부는 여전히 민호 형과 미나 누나 편에 서서 나를 노려보았고, 다른 일부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 침묵을 선택했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실망이 가득했다. 법정에서 나는 공개적으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의 민준아, 너니? 나. 엄마야 라는 허약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녹음 파일에서 민호 형과 미나 누나에 과장되고 흑백을 전도하는 고발이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엄마는 너희들한테 짐되기 싫어라는 말과 간호사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을 때 많은 사람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녹음 재생이 끝나자 법정 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피고인석에 앉은 민호 형과 미나 누나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고 온몸은 체에 떨듯 떨고 있었다. 철 같은 증거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은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했다. 결국 판사는 당일 선고를 내렸다. 박민아는 위독한 환자에게 고의로 정신적 자극을 가하여 환자의 감정 격화를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적 상해죄가 성립되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법원은 판결 효력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나에게 체납한 모든 금액 총 1억 3천만 원을 상환하고 이번 소송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봉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마침내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미나 누나는 법정에서 울다 기절하여 실려나갔다. 민호 형은 조각상처럼 피고인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법원을 걸어 나왔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지수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끝났어, 민준아. 모든 게 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조금 축축해졌다. 그래, 모든 게 끝났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마치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다. 엄마 보셨어요? 아들,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어요. 소송이 끝난 후 내 삶은 생각처럼 즉시 평온을 되찾지는 못했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바로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친엄마를 죽게 만든 죄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는 너인처럼 그들의 몸에 깊이 새겨졌다. 민호 형의 공장은 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투자를 철회하고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여 곧 파산했다. 그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제네시스 GV80도 법원에 의해 강제 집행되어 경매에 넘어갔고 내게 갚아야 할 돈을 충당하는 데 쓰였다. 미나 누나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그녀의 효녀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던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그런 오명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할 때 그는 거의 모든 공동재산을 가져갔고 그녀에게는 매달 고액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집 한 채만 남겨주었다. 그녀가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두 아이도 그런 엄마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녀에 대한 태도도 냉담하고 서먹해졌다. 그들은 항소를 생각했지만 변호사는 내 녹음 파일이라는 철같은 증거 앞에서 어떤 항소도 헛수고일 뿐이며 죄를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빚을 갚지 않고 버티려 했지만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그들 명의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어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한 번이 아니었다. 예전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굴한 애원과 참회가 대신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뺨을 때리며 통곡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다. 민준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우리가 친남매인 걸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소송만 취하해주면 뭐든지 할게. 너한테 평생 소처럼 말처럼 일할게. 그들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다. 내가 냉혈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참회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참회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하다못해 어머니가 위독하여 그 1억 2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했던 그때 나타났더라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것은 뒤늦은 사과와 위선적인 참회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을 취하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그들에게 말했다. 이건 당신들이 받아야 할 대가야. 당신들은 나한테 빚진 게 아니야. 당신들이 빚진 건 차가운 묘비 아래 누워 계신 그분이야. 나중에 그들은 집을 팔고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아 마침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내게 빚진 1억 3천만 원을 모두 갚았다. 돈을 받은 그날 내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은 조금도 없었다.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나는 소송에서 이겼고 돈도 이겼고 소위 공의도 이겼지만 나는 영원히 나의 어머니를 완전한 가정을 잃었다. 나는 그 돈으로 교회의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을 샀다. 나와 지수도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간단하게 치렀다.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했다. 위선적인 친척들도 번거로운 예절도 없었지만 따뜻함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결혼 후의 삶은 평범하고 평온했다. 지수는 자신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마당에 꽃과 나무를 가득 심고 순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키웠다. 날씨 좋은 날이면 우리는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햇살이 몸에 쏟아지면 따스했다. 나는 가끔 어머니를 뵈러 묘지에 갔다. 나는 그녀의 묘비 앞에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백합 한 다발을 놓고 조용히 오후 내내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나와 지수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우리 마당에 꽃이 또 피었다고, 우리 골든 리트리버가 또 살이 쪘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분명히 듣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다. 민호 형과 미나 누나는 나는 다시는 보지 못했다. 듣기로는 민호 형은 빚을 피해 외지로 가서 작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미나 누나는 이혼 후 정신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다. 나는 모른다. 후회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수많은 밤 동안 그들이 한때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동생과 자신들의 손에 죽음으로 내몰린 어머니를 떠올렸을지. 혈연은 정말 기묘한 것이다. 그것은 견고한 갑옷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서 벗어났다. 비록 그 과정이 피투성이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서로에 대한 지지와 이해로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내 옆에서 밥그릇에 나물 반찬을 덜어주는 지수를 보며 나는 웃었다. 폐허 위에서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야기 2부. 5년 후의 위자료.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남편이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주었다. 나는 오기로 한 푼도 쓰지 않았다. 5년 후 통장을 확인하고 나는 울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구청 앞 뜨거운 햇살이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마치 수진의 지금 심정처럼. 손에 들린 붉은색 혼인신고서는 이제 똑같은 색의 이혼신고서로 바뀌어 있었다. 맞은편의 남자는 한때 그녀에게 가장 익숙했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강태우는 지갑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가만히 밀었다.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여기 3천만 원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최수진은 뼛속까지 전통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모두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녀에게 가르친 것은 여자는 자존심을 지키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며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실제로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 그럭저럭 괜찮은 일을 했다. 가장 큰 꿈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우를 만났다. 강태우는 그녀 동료의 친구였다. 첫 만남은 친구들 모임에서였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웃을 때 눈에 별이 박힌 것 같았다. 그는 수진에게 첫눈에 반해 연락처를 물었고 다음 날부터 열렬히 구애를 시작했다. 그 시절은 수진이 평생 살아온 날 중 가장 드라마 같았던 시간이었다. 강태우는 그녀가 무심코 뱉은 모든 말을 기억했고 그녀가 야근하는 깊은 밤에는 도시의 절반을 가로질러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배달해 주었다. 그는 밸런타인데이에 999송이의 장미로 그녀의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는 그가 이 세상에서 만난 최고의 여자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청혼할 때 했던 가장 감동적인 말은 이것이었다. 수진아, 내가 큰 능력은 없지만 평생 너한테 어떤 서러움도 겪지 않게 해줄게. 수진은 믿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기대를 품고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았지만 작아도 수진이 아늑하고 깨끗하게 꾸며놓았다. 그때의 강태우는 회사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원이었고 월급도 많지 않았지만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수진에게 맡겼다. 그는 앞다투어 집안일을 했고 모든 기념일마다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었다. 그들은 가장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둘의 미래를 계획했다. 수진은 이런 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변화는 강태우가 승진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의 큰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 파격적으로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그의 일은 점점 바빠졌고 직급도 점점 높아졌다. 그에 따라 잦아지는 회식과 출장. 처음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되면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 오늘 또 거래처랑 약속이 있네. 먼저 자. 나 기다리지 말고. 하지만 점점 그런 전화는 줄어들었고 그가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수진이 한밤중에 깨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서재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일이 잦았다. 그들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수진이 집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는 늘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중요한 얘기만 해. 나 바빠. 수진이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술 좀 줄이라고 하면 그는 늘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내가 뭘 알아.
다 일 때문에, 이 집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는 더 이상 회사 일을 공유하지 않았고 그녀의 기쁨과 슬픔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집은 점차 따뜻한 안식처에서 그가 가끔 잠만 자러 오는 여관으로 변해갔다. 수지는 전례 없는 외로움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왜 승진과 연봉 인상이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이 아닌 더 먼 거리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싸움으로 끝났다. 강태우 씨, 당신 여기를 집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야? 최수진, 너 좀 성숙해질 수 없어? 내가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 게 다 너 때문인데 좀 조용히 놔둘 수 없어? 한때 그녀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 가슴은 이제 차갑고 귀찮아하는 뒷모습만 남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그들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수지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강태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렸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며 이 기회에 그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다시 해가 질 때부터 자정까지 기다렸다. 식탁의 음식은 몇 번이고 데워졌다가 결국 차갑게 식었다. 강태우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지친 몸과 담배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그와 대판 싸웠다. 그날 강태우는 평소처럼 그녀와 말다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울며 소리치는 것을 다 듣고는 거의 낯선 사람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말을 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수지는 멍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뭐라고? 우리 이혼하자고. 강태우의 말투에는 한치의 파문도 없었다. 우리는 이제 맞지 않아.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해명도 완료도 심지어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일을 발표하는 것 같았다. 수진의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죽었다. 그녀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며 갑자기 지독하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래, 그녀는 단 한 글자만 말했다. 이혼 수속은 놀랍도록 빨리 진행되었다. 재산 분쟁은 없었다. 집은 월세였고 차는 회사 차였으니까 그들의 유일한 공동재산은 얼마 안 되는 예금뿐이었다. 수지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구청 앞에서 그는 그녀에게 3천만 원이 든 그 은행 카드를 주었다. 그 돈은 당시 그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었지만 수진에게는 보상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돈으로 그들의 과거 사랑과 결혼을 청산하려는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긍지가 이 동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카드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 돈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그가 없어도, 그의 돈이 없어도 나 최수진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혼 후의 삶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녀는 예전 집에서 나와 가진 돈 전부를 털어 도시 외곽의 작은 단칸방을 얻었다. 그녀는 편안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장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이. 그녀는 영업직을 구했다. 기본급은 낮고 실적에 따라 수당이 결정되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그녀는 술을 마시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법을 배우고 한때 가장 경멸했던 아첨하는 말을 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탱이처럼 매일 이 낯선 도시에서 지칠 줄 모르고 맴돌았다. 가장 힘들었을 때 그녀는 급성 위장염으로 입원했는데 주머니에는 몇십만 원밖에 없었다. 다음 날 입원비도 낼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 차가운 병상에 누워 창밖 도시의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뼛속까지 사무치는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그녀는 서랍 구석에 던져두었던 그 은행 카드가 생각났다. 그 3천만 원은 마치 악마처럼 그녀를 유혹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그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눈앞의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이 유혹을 거절했다. 그녀는 유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버텨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그 은행카드는 마치 그녀와 과거에 실패한 결혼 사이의 경계선 같았다.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그녀와 강태우가 완전히 끝났고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시간은 이렇게 바쁘고 힘든 날들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1년, 2년, 5년, 수지는 점차 이 도시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업계에 신입해서 회사의 판매왕이 되었다. 그녀는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자신의 작은 집을 샀다. 모든 빚을 갚았고 곁에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생겼다. 그녀는 거의 강태우라는 사람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고 기억의 구석에 봉인해 두었던 그 은행카드도 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평온은 5주년 기념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전화는 그녀의 남동생이 걸어온 것이었다. 목소리는 울먹였다. 누나, 빨리 좀 와봐. 엄마가 큰 병에 걸리셨어. 신부전증이래. 신장이식이 시급하대. 의사 선생님이 수술비만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한대. 이 소식은 청천벽력처럼 수진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날 바로 비행기 표를 사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병상에 누워 며칠 만에 구숙해진 어머니를 보자 수진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힘들게 모은 모든 저축, 총 6천만 원을 모두 꺼냈다. 하지만 1억 원의 수술비에는 아직 4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모든 친척과 친구를 찾아다녔지만 다들 평범한 가정이라 동분서주에도 겨우 몇백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가고 어머니의 병세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수진이 막다른 길에 몰려 거의 절망하려던 그 순간, 깊은 밤, 그녀는 갑자기 5년간 잊고 지냈던 그 은행 카드를 떠올렸다. 그 3천만 원이 든 위자료 카드. 그녀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5기 어린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 소위 자존심과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다음 날, 수지는 찌릿한 눈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미 색이 바랜 그 은행 카드를 찾아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들어갔다. ATM 기계 앞에 서서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카드를 넣었다.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비밀번호, 그녀의 생일을 입력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화면을 볼 용기가 없었다. 마음은 굴욕감과 분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저 빨리 그 3천만 원을 인출하고 이 카드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고 싶었다. 그녀는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그녀가 눈을 뜨고 화면에 표시된 길고 긴 숫자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온몸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잔액 확인 후 충격, 혼란, 억울함, 분노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순식간에 그녀가 지난 5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견고한 둑을 무너뜨렸다. 눈물이 예고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뛰쳐나와 벽에 기대어 주머니에서 영원히 다시는 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그 전화번호를 꺼내 들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약간의 피로가 섞인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수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울며 소리쳤다. 강태우 씨?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전화기 저편의 강태우는 수진의 찢어지는 듯한 질문을 듣고 긴 침묵에 빠졌다. 수진이 그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긴 침묵이었다. 수화기에서는 그의 무겁고 억눌린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디야? 한참 후에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수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뼛속까지 사무치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 고향 병원이에요. 수진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격렬한 숨을 몰아쉰 후에 흐느낌만 남았다. 움직이지 마. 거기서 기다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수진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그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왜 5년 후에 그녀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 되어 있었을까? 그는 왜 그랬을까? 5시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국립병원 문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우가 차에서 내렸다. 5년 만에 만난 그는 딴 사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수진의 기억 속에 의기양양하고 눈빛이 밝았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눈은 푹 꺼졌으며 얼굴색도 병적으로 창백했다. 비록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피로와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병원 아래층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마주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그 은행 카드를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강태우 씨, 저한테 설명해야 해요. 이 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태우는 그 카드를 보며 눈빛이 조금 흐릿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낡은 물건을 보는 것 같았다. 별거 아니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가의 씁쓸함을 감추려 했다. 그냥 매달 월급 받으면 습관적으로 절반을 거기에 넣었을 뿐이야. 습관. 수지는 화가 나 웃음이 나왔다. 당신 알아? 내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차라리 돈을 빌리고 혼자서 투잡을 뛰면서도 당신 돈 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거기에 돈을 보내고 나를 뭘로 본 거야? 당신의 동정과 구걸이 필요한 거지로? 아니야, 수진아. 강태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정하는 것도 구걸을 주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어떤 서러움도 겪지 않고 살았으면 했을 뿐이야. 그럼 왜 나랑 이혼한 건데? 이것이 수진의 마음속에 지난 5년간 박혀있던 가장 깊은 가시였다. 강태우는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멀리 마치 아주 먼 고통스러운 일을 회상하는 것 같았다. 수진아,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 전날 기억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나 회사 안 갔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아왔어. 그 결과서에 내 머릿속에 뭔가 잘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아주 희귀한 유전성 뇌종양이라고. 수술도 안 되고 치료법도 없고 그냥 약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병이 진행될수록 기억력이 감퇴하고 성격이 변하고 손발을 제어할 수 없게 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자립 능력을 잃게 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또 그러셨어. 이 병이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고. 10년일 수도, 5년일 수도,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다고. 카페는 조용했다. 수지는 자신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를 보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이 말을 뱉어내는 그를. 그녀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진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나는 내가 남은 인생을 결국 폐인이 될 운명인 나한테 낭비하게 할 수 없었어. 강태우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검은 눈광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너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나는 가장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너를 떠나게 하고 너를 미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네가 뒤돌아보지 않고 진정으로 너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3천만 원은 내가 그때 줄 수 있었던 전부였어. 그 후로 나는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 그냥 내가 나중에 없을 때 이 돈이 나를 대신해서 계속 너를 돌봐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야. 진실은 가장 날카로운 칼처럼 수진의 5년간의 모든 원망과 자존심을 갈라놓았다. 그 밑에 이미 피투성이가 된 심장이 드러났다. 그녀가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희생이었다. 그녀가 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깊은 사랑이었다. 그녀가 5년간 미워했던 그 남자는 사실 이 세상에서 그녀를 가장 깊이 사랑했고 또한 가장 깊이 상처 준 사람이었다. 수지는 자신이 어떻게 그 카페를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강태우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러인처럼 그녀의 심장에 찍혔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와 병상에서 고통으로 잠든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혼자서 더 큰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그 남자를 떠올렸다. 눈물이 다시 억제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한 남자의 모든 사랑과 죄책감이 담긴 그 은행 카드로 어머니의 모든 수술비를 지불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관찰한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면서 머릿속으로 자신과 강태우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계획한 대로 그의 돈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고 그와는 더 이상 아무 관련 없이 지내야 할까? 아니면 그의 곁으로 돌아가 그와 함께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한 미지의 길을 걸어야 할까?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여 부축을 받으면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점점 야위어가는 그녀의 얼굴과 눈 밑의 다크서클을 보며 안쓰럽게 말했다.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엄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기를 밀어내고 미워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면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아직 링거를 맡고 있는 손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리석은 것. 엄마는 평생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큰 도리는 모른다. 엄마가 아는 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좋은 일에 꽃을 더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때 숯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뿐이야. 그때 그가 너를 밀어낸 것은 그 사람 혼자의 결정이었어. 이제 네가 돌아갈지 말지는 너 자신의 결정이야. 엄마는 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어머니의 말은 등불처럼 수진의 마음속 모든 혼란을 순식간에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어머니의 후속 재활치료를 잘 안파한 후 수진은 5년간 분투했던 그 도시로 돌아가는 KTX 표를 샀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그가 나중에 알려준 그가 혼자 사는 아파트 주소를 찾아갔다. 그곳은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였고 보안이 철저했다. 수지는 아래층에서 3시간을 꼬박 기다린 후에야 마침내 강태우의 익숙한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뒤따라갔다. 강태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 수진을 보았을 때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너 어떻게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오면 안 돼요? 수지는 그를 보았다. 눈빛은 평온하면서도 단호했다. 강태우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닫아 그녀를 막으려 했다. 수진아, 내 말 들어. 내 어머니 병이 중요하잖아. 빨리 돌아가. 나는 잘 지내. 너 필요 없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손으로 그를 힘껏 밀어냈다. 수진은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컸고 인테리어는 호화로웠지만 차갑고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약병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수진은 다가가 약병 하나를 집어들어 설명서를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돌아서서 문가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강태우를 보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네. 강태우는 한숨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럼 더더욱 돌아가서 돌봐드려야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강태우 씨. 수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나한테 청혼할 때 평생 나한테 어떤 서러움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죠. 근데 알아요? 지난 5년간 내가 겪은 가장 큰 서러움은 가난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억제할 수 없이 당신을 생각하는 나 자신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이 병에 걸렸다고 또 혼자 짊어지려고 나한테 당신에 대한 죄책감과 아쉬움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꿈깨요. 수지는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들어 그의 붉어진 눈을 마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5년 전에는 당신이 나를 밀어냈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밀어내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나 여기로 이사와서 살 거예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돌봐줄게요.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것, 당신의 남은 인생으로 천천히 갚아요. 수지는 말한 대로 했다. 그날 바로 자신의 작은 집에서 짐을 옮겨왔다. 그들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젊은 시절의 풍화설월과 열정적인 로맨스는 없었다. 그 대신 더 고요하고 더 묵직한 상부상조가 자리 잡았다. 수지는 고액 연봉의 영업직을 그만두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무직을 구했다. 그녀는 5년 전처럼 다시 강태우를 위해 요리를 시작했다. 다만 이제 식단은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영양을 맞추고 병세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제때 약을 먹도록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동행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마사지 기술을 배워 매일 밤 약물 부작용으로 뻣뻣해진 그의 근육을 마사지해 주었다. 강태우의 병은 마치 그의 몸에 묻힌 시한폭탄 같았다. 상태가 좋을 때는 정상인과 다를 바 없었지만 일단 발작이 시작되면 그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를 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어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은 그를 꼭 안고 아이를 달래듯 그의 귓가에 그들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몇 번이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었다. 그 대신 더 많은 소통과 동행이 자리 잡았다. 병세가 안정적인 날이면 그들은 가장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함께 마트에 가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는 그녀에게 지난 5년간 어떻게 혼자 수많은 밤을 그들의 과거 추억에 의지해 버텨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도 그에게 지난 5년간 어떻게 혼자 세상 물정 모르는 작은 여자에서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강한 여자로 성장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은 5년을 놓쳤지만 운명의 가장 잔인한 모퉁이에서 서로를 다시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생사의 시험을 거친 후 모든 화려함을 벗고 가장 진실하고 강인한 본질을 드러냈다. 세월은 화살 같았다. 또 다른 5년이 흘렀다. 강태우의 병세는 약물 조절하에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했다. 그의 기억력도 점점 더 감퇴하여 때로는 수진을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수진은 시종일관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날씨가 아주 좋았다. 햇살은 따뜻하고 눈부시지 않았다. 수진은 휠체어에 앉은 강태우를 밀고 아파트 아래층 화단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도 고향에서 올라와 그녀를 도와 함께 돌보고 있었다. 화단의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다. 강태우가 가장 크고 붉은 장미꽃을 가리키며 갑자기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꽃 예쁘다. 그의 발음은 이미 조금 어눌했지만 수진아라는 두 글자는 유난히 선명하게 불렀다. 수진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근육 위축으로 힘이 빠진 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네, 예쁘네요. 당신이 좀 더 좋아지면 우리 윈난성에 가요. 거기 장미 바다 보러 가요. 좋죠? 강태우는 알아들은 듯 못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의 미소는 나이처럼 순수했다. 수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슬픔이 아닌 전례 없는 평온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5년 전 그 잔인했던 이혼은 사실 이 남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했던 가장 격렬하고도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5년 후의 귀환은 그 사랑에 대한 그녀의 가장 확고한 대답이었다. 그들의 미래 시간은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영원함을 능가하기에 충분했다. 석양의 노을이 그들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 몇몇이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를 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